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9월 29일이었죠. 3인 이상의 중국인은 최대 15일간 우리나라에서 무비자로 머물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 반을 맞은 지금 명동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 국내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반중 정서로 인한 집회나 충돌이 이어질 경우에 중국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K 관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시행 한 달 반을 맞아 경제적 효과 또 논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전월세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살펴보고요. 주간 집값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식시장 대학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1시간 늦게 개장했습니다. 네. 자,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사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는 확실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전의 흐름을 보면 매우 어지러운 장이 펼쳐졌거든요.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77% 상승하면서 4,182.32에 코스닥은 1.33% 상승한 918.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3,5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는데 사실 이제 기관이 다 끌고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연기금 4,200억 원어치를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확실한 수급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 미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소식이 전해진 게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그랬죠. 예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이내 바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반응하는 듯 했는데 이외에 좀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지면서 상승과 하락 이게 좀 오가는 양상.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급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원래 장 초반에는 개인이 매수, 외국인 기관은 매도 우위였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 네. 이제 개인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확실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요즘에 확실히 그 구도가 좀 바뀌었어요. 반도체 중심이었는데 반도체 쪽이 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뭐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선과 원전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환율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475원까지 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원이 더 올라서요. 1,467.7원. 네,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간 거래 마치고 바로 야간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야간 거래에서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게 주간 거래에서 오전하고 오후가 좀 분위기가 달랐지만 상승폭을 줄인 겁니다. 환율이 개장 직후에 곧바로 1,470원을 갔고요. 돌파를 했고요. 이어서 거의 안 있다가 1,475.4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입성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좀 확 떨어지긴 했어요. 어쨌든 1,475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요 수준이
올해 4월 당시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환율 불안이 컸었는데 딱 요 수준까지 지금 장중에 올라간 거고요. 네. 어제 주목할 거는 한은에서 구두 개입이 있었죠. 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네, 그래서 네. 환율이 좀 1,460원대로 물러서기는 했지만 워낙 지금 상승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지나서 바로 또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찍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달러 강세도 그렇고요. 엔화 약세까지 이런 외부 요인들과 함께 오늘도 뭐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 늘어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미 투자, 이번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가 우리 국내에서 해외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우려 등이 더해지는 양상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이지만 어쨌든 200억 달러가 계속 우리 매년 나가게 되면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불안할 때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일시적으로 좀 식혀야 되는 이런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서기 어렵다 이런 해석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시 구조적으로 보면 환율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 사태 종료된 거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난 10일에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이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그 임시 예산안을 이제 미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서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이 하원까지 통과한 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한 거죠. 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미 연방 정부의 업무 정지 셧다운은 43일째 되는 날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기존 최장 셧다운 기록이 3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일이나 더 네. 오래 지속된 거고요. 이번 임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예산안입니다. 일단은 연방정부 기관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의 대량 해고는 일단 중단됐고요. 그동안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려있던 급여도 이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웠던 주정부에 대한 자금도 보상하게 되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됐었던 그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이 보조금 집행도 재개됩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그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다 보니 아무래도 후유증이 큽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적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가 이루어졌고 공공 영역의 업무가 이제 중단됐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공항 항공 관제사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주요 공항들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네. 이로 인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소비 수요 등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또 물가라든지 고용 동향 같은 국가 통계가 이제 제때 나오지 않아서 깜깜이 상태가 지속됐죠. 이 영향으로 이제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금리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죠. 일단 이게 이제 최장기간 셧다운은 끝이 나긴 했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게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 양상이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이번 셧다운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이른바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한 연장 이 주장을 펼치면서 셧다운이 시작된 건데 네. 이번 합의안에는 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겨 있거든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을 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비판하면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셧다운 해제가 되면서 뭐 시장이 많이 움직여요. 금값도 지금 다시 껑충 뛰어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 강세와 더불어서 사실 셧다운이 장기화된 영향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크게 올랐죠. 이게 이제 금값이 조정을 받는
요인이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20여일 만에 금 선물, 현물 모두 온스당 4,200억 4,2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네. 큰일 나죠. 4,200억 달러 가면 4,200달러를 회복한 거고요. 이번 이제 금값 상승은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셧다운 해제 기대감들이 이제 미리미리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통상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네. 금은 이제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국가 통계는 아니지만 민간 고용 지표에서 고용이 이제 부진한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니까 이게 미국 노동 시장의 침체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망이 고개를 들었고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뚜렷해지니까 금값이 또 다시 탄력을 받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연결해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셧다운이 해소되면 연방정부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깜깜이었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게 될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제의 약화 조짐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 둔화에 따른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금값 상승으로 연결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전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을 보면요. 3조 5천억 원 증가한 1,17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이제 9월 증가분이 1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네. 2배 가까이 확대가 된 거죠. 대출 종류별로 일단은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줄었고요. 기타 대출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대출 규제로 7월과 8월 주택 거래가 좀 둔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타 대출은 이제 9월에는 5천억 원이 감소를 한 데서 지난달에는 1조 4천억 원이 껑충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 거죠. 기타 대출에는 어제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우회 대출 성격의 이런 대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대출 외에 목적성 상품 대출, 일시적 자금 조달 용도의 대출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할부 대출, 카드론,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예금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기타 대출이 지난달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요인을 언급을 했어요. 일단은 최근에 증시 하락에 따라서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 네. 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인 주택 거래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분석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지난달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한 일시적인 자금 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노 차이니즈 존을 공지해서 논란이 됐었죠. 뭐 결국 철회는 했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된 후에 곳곳에 이 관광 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후 한 달간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86%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둘러싼 명과 암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여행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훈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 반이 됐네요. 지난 네네. 9월 29일부터였잖아요. 그렇죠. 그 네.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
관광객들에게 무이자 입국을 허용한 후에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냐 또 이 말이 많았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8월 6일 날 국무총리가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이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네.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2025년 9월 29일부터 네. 내년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먼저 시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정책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한 화답이면서 방한 관광 수요 확대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우리 관광 추세를 살펴보면 이번 정책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난번 2016년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 1,700만 명 됐었어요. 전체 외국인. 네. 네. 그중에서 그 다음에 2017년대에 1,300만 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방한 그 중국인 방문객들이 한 800만 명대여서 그랬다가 그 다음에 2017년대에 400만 명대로 떨어지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사드와 한한령의 효과가 맞아요, 큰데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런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로 그동안의 개별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지만 네. 단체객의 입국 관문이 열면서 외래객이 증가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이제 허용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단 유커가 돌아오면 네. 관광업계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뭐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렇게 딱 뭐 이 효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업계가 기대했던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꼭 이번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가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시행 직후 10월 달이 황금 연휴였는데요. 이때 인천공항의 중국발 입국이 한 13만 명이 넘게 와서 전년 대비해서 30.5%가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인천항은 한 60% 정도 증가하고 전년 있고 대비라면은 그 추석 동월 때 같은 예, 때. 네. 네. 그리고 정부는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더 추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 추산하는 거는 우리 GDP에서도 0.08%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해외 여행이 한 2, 3개월 지나야 그 효과가 실제로 계획을 그 정도 미리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는 좀 더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는 없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3인 이상의 그 단체 관광객일 때 무비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 개별로 오는 건 다 비자가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인 이상이 무비자 입국 허용 15일 내에 네, 네. 한 거는 그러면 9월 29일부터 내년 이제 6월 말까지인 네.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면요? 정부가 이제 추산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의 그 관광객의 증가 추세들, 네. 또 단체객의 증가 추세들 이런 것들을 추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건데요. 네. 다른데 예를 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의 예를 들어보면 2024년 3월부터 여기는 상호 무비자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아까 태국과 우리나라와 말씀이세요? 태국이 태국과 중국과 네, 네. 태국과 중국이 그러면서 2024년에 중국인들이 한 673만 명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전해에 비해서는 91.7%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효과가 그 정도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정부가 예측하는 대로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한다면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단체객 한 70%, 또
개별 여행객 한 30% 정도 증가하고 그 중에서 개별 이제 그 지출액들이 있습니다. 네. 단체와 개별 여행객의 지출액을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하면 한 1,784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걸로 따져보면은 아마 100만 명이 온다면 한 17.8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의 관광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니까 중국인 있습니다. 관광객이 기존보다 그렇게 많이 100만 올 명 경우 정도 100만 명 정도 더 온다면. 온다라면은 그게 네. 17억 8천 달러요. 네, 네. 우리 돈으로 17.8억 달러 네. 정도. 그래서 우리 돈으로 우리는 한 2조 6천억 원 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는다 하더라도 1인당 지출액이 이전만은 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여행객들의 지출액이 조금 높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2023년 기준인데요. 단체객이 1,534달러 정도를 사용한다면 개별 여행객이 2,366달러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객이 증가하더라도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출의 효과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래도 네. 이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네. 그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조금 소비 행태가 달라졌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가성비 있는 데를 가고 막 이래서 네, 그렇죠. 그전보다는 좀 씀씀이가 좀 덜한 게 아닌가. 네, 뭐 네. 물론 이제 여행도 저희가 이제 전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행도 네. 여러 번 할수록 더 지혜롭게 여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더 저렴한 데도 잘 찾고 또 현명하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막 소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마도 더 현명한, 그래서 요즘에 다이소라든지 이런 네. 데를 쇼핑을 많이 하는 약국 이런 데 경향들도 가가지고 약도 나타나죠. 좀 저렴한 거 네, 이런 그렇죠. 거 사고 아무래도 SNS 활용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 유커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 관광업계도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관광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빠르게 그 변해가는 추세 속에서는 그 개인 맞춤형 여행의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최근엔 이제 AI가 관광 분야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서 각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 또 유형별로, 또 개별이나 단체냐, 또 연령대별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잘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상품들, 네. 쇼핑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그 혐중, 네, 네. 반중 이런 분위기가 점점 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이유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관광학자로서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국가의 권위적이거나 제국적인 정책 또는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제도 같은 경우는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정치적 입장이 교묘하게 범죄율 같은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반대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건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세 가지 점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은 타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국가이지만 영국이 종교적으로 탄압을 할 때 사람들, 기술, 자본을 유치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됐고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현대사는 조선과 달리 개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매년 2,800만 명 이상 네. 사실은 여행을 해요. 네. 그리고 해외에도 700만 명 이상의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요. 차별과 배척은 거꾸로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외래객을 환대하는 것이 관광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 사회를 선진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네. 그럴 때 지역 인구의 소멸을 막고 반도체 등에 집중된 한국 경제를 탄탄히 보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실제로?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병이라고 하는 걸 호소하면서 한국 여행의 아름다운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SNS에서 이제 그 공유하는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인터뷰에 보니까 길을 헤맬 때 근처에 한국인 아주머니가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미 서울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고 신나는 곳이고요. 네. 다양한 문화와 음식 이벤트가 넘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세계인이 가고 싶고 젊은이들이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막연하게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제 네. 무비자 입국하니까 이거 뭐 불법 체류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무단 이탈돼서 잡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애초에 그 이제 팬데믹 생겼을 때 이제 중국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다 보니까 이제 감염병 확산 중국인들이 네. 많이 오면 이제 그런 생각도 미리부터 하고 또 치안 문제도 걱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확실하게 불법 치료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이걸 좀 단속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네. 좀 안심은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한 어떤 그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건 아마 법무부가 더 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입국에서 이걸 제한한다는 거는 사전 제한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는데 예단해서 우리가 막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불법 취업자라든지 이런 데를 고용한 사업장과 사업주들이 네. 처벌의 대상이 주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원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사후적으로 벌어질 때 막고 있는 정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막는다라고 했을 때 좀 안 좋은 사례가 지난번에 태국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은 그 전자 여행 허가제를 심사를 하는데 네. 입국이 자꾸만 거부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게 거부된 사례들이 막 나오면서 태국에서 이게 반한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비교해서 2024년 기준으로 태국 사람들이 47.6% 감소했습니다. 네, 네. 동남아에서는 1위로 우리나라를 많이 오던 국가였는데 5위로 떨어진 경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제도를 잘 선택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잘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많이 오죠. 또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9월 10월에 역대 최대 기록이 될 것이라는 그 전망도 있었는데 집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한국 K푸드 또 코리안 컬처 이걸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그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다시 또 오게 하려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많은 볼거리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 정말 많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펙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효과를 냈고요. 경주를 비롯해서 지방 관광까지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래객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019년 코로나 바로 전인데요. 네. 이때 한 1,750만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1,850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의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거의 2천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이 오는 그 이유 중에는 최근에 캐대언을 비롯해서 K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네. 한국의 실제 문화, 생활의 문화를 알고 체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치 담그기, 한복 입고 고군 가기 이런 네, 것들을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 보면 이제 수도를 먼저 중심으로 가고 대표적인 명소를 그렇죠. 가지만 네. 두 번, 세 번 찾으려면 또 다른 지역에 명소가 있거나 정말 궁금하게 그렇죠. 만드는 곳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 제주 이런 대표 관광지 말고 다른 곳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 관광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해양을 잘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그 외국인들에게 선사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방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과 친절을 잘 베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한다든가 이런 게 좀 개선되면 한국 여행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던가요?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긴 하지만 지불이나 예약이나 지도 서비스 같은 게 좀 약합니다. 예를 네. 들면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쓰던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전화기로 인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데 다양한 언어로 지도를 보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고쳐야 되겠고 최근에 네이버 등이 슈퍼 앱을 좀 만든다고 하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 맡고 계신데 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여기 나오는 예. 네. 네. 국회 관광산업포럼에서는 우리의 이런 관광 정책을 또 제도화시키는 노력들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더 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편하게 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분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15, 11호 네.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시간 빨라요. 예, 한 달 다 돼갑니다. 예, 한 달 다 돼갔습니다. 예, 그동안 주택시장 변화가 있었는지 주간 통계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조금 전에 나온 한국부동산원 11월 2주차 통계를 보니까요. 이번 주는 0.17%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지난주가 0.19였고요. 네. 그 2주 전은 0.23%입니다. 그러니까 0.5%에서 0.23%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폭이 반납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상승분 반납이 점점 완만한 추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좀 저항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서초구는 0.16에서 0.20%로 오히려 올랐어요. 네.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고요. 송파구는 0.43에서 0.47%. 그러니까 원래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들은 오히려 더 강한 내성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6.27 대책 발표됐을 때보다도 그때는 오히려 상승 폭 반납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근데 이번이 세 번째 대책인데 이번은 거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내려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강남은 0.48이었다 0.15, 0.13으로 줄었으니까. 0.15에서 0.13%. 어쨌든 13으로 줄었으니까 강남은 좀 그래도 정도. 확 추세적으로 꺾이는 살짝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살짝인데. 근데 송파가 지금 계속 0.4. 서초하고 송파가 살짝 네.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성동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11호 대책의 주범인데 네. 성동구가 0.29에서 0.37%. 처음으로 규제 지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크게 그래요? 확대가 됐습니다. 네. 마포는 0.23% 동일하고요. 분당도 0.59에서 0.58%.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강한 내성을 좀 보여주고 분당 있고. 이런 건 한 달 전에는 1%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1.78%에서는 줄어들었는데 네.
확 한번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더디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는 0.11에서 0.10%고요. 인천은 0.05에서 0.04%인데 네. 지역별로 사실은 온도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풍선 효과가 생기는 지역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풍선 효과가 오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굉장히 네. 혼재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좀 안정이 돼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풍선 효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기 생긴 지역도 있고 또 이제 그 지방도 조금 뭔가 그렇습니다. 온기가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책의 효과라고 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리시 같은 경우에 풍선 효과의 가장 큰 수해라면 수해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0.5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화성시도 0.26% 상승을 했는데 우리 동탄 신도시가 풍선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광교 신도시의 동쪽에 가보게 되면 용인 흥덕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흥덕지구가 있는데 흥덕지구는 용인시 기흥구예요. 네. 규제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자들은 어떻게든 잘 찾는지 흥덕지구도 지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 찾아서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에서는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전주시가 많이 올랐고요. 울산 남구,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그러니까 전주는 이제 완산구가 많이 올랐는데 좀 특징이 있긴 합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역시 상승폭을 보게 되면 0.17%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많은데 드디어 이제 지방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의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막 살아난다기보다는 서울 전체가 묶였잖아요.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그러면 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 가기는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자라는 수요가 이제 방향을 안쪽으로 틀면서 그런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위 20% 우리가 네. 5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운대, 광안리, 대구는 수성구 위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동탄, 구리 같은 풍선 효과가 발생한 지역은 그러면은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의 규제 패턴 현 정부뿐만 아니라 네. 과거 정부들도 항상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떤 정량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규제를 했기 때문에 동탄, 구리 정도는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은 확대되는 게 이제 규제 확대가 검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해진 건 없다.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97 공급 대책도 그랬잖아요. 공급 대책인데도 마지막 부분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 넣으니까 네. 야 조만간에 규제 나올 거야 빨리 사야 돼라고 네. 이제 잘못된 또 왜곡된 시그널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도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지역들은 야 조만간에 규제가 된대 우리 빨리 사야 돼라는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서 저는 충분히 고민하고 네. 답이 딱 나왔으면 그냥 바로 딱 규제를 하면 되지 계속 말만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게 불안감을 좀 조장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져 있다. 이게 안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는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량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정량적 접근, 이제 통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그 서울 전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은 그 10월 15일 대책의 네. 파장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정량적인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이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량인데 정량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네. 이제 달라지는데 10월 15일 대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3개월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3개월간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이고. 가능하고요. 네. 1.5배면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러면 네. 최근 3개월을 뭐로 볼 것인가가 이제 10월에 대책을 만드니까 핵심이잖아요. 9월, 8월, 7월. 그렇죠. 네. 7, 8, 9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주정심. 네. 예, 주정심을 열 때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국토부는 6, 7, 않았을까요? 8월을 네. 기준으로 이제 규제를 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묶었다는 건데 네.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사실 정부는 알고 있지 않았냐. 9월 통계가 공식 공표만 안 됐을 뿐이지 네. 통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주정심을 좀 더 연기하더라도 충분히 9월 통계를 반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 왜 9월 통계가 중요하냐면 네. 9월 통계를 반영하게 되면 빠지는 지역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빠져요. 네. 그러니까 9월 통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서울 전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네.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야당에서는 결국에는 처음부터 답을 정한 것이 아닌가. 서울 전역을 묶으려고 그냥 6, 7, 8월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관께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뭐 어쩌겠냐. 결과에 그럼 따라서 행정소송 우리는 결과가 얼마나 있다 나와요? 그건 좀 빨리 나오나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오히려 혼선만 더 커지지 않나라고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정치적 공방만 하는 동안에 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앞서서 통계를 보듯이 오히려 규제 지역에 묶여 있거나 당연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지금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노원구 같은 경우는 0.01%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전의 최고가를보다 훨씬 못하게 지금 훨씬 거래가 돼 내려왔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도 2년 동안 안 올랐던 억울한 지역들은 오히려 네.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직격탄을 받고 있고 네. 규제를 당연히 뭐 집값이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오히려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억울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값이 안정이 되면 좀 구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제가 상계동 임장을 좀 다녀왔었는데 며칠 네, 전에 네. 가보니까 분위기 노원구잖아요, 자체가 그쵸? 노원구죠. 상계동, 노원구 네. 상계주공 3단지를 다녀왔었는데 네, 네.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실거래 가격을 보더라도 2년 동안 거의 안 올랐더라고요. 2024년, 2025년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 지역을 강남과 동일한 규제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9월이고 8월이고 뭐 통계는 뭐 어떻게 통계라고 보면 하고. 통계라고 하고 이렇게 네.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값의 안정이 확인이 된다면 좀 풀어주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삼중 싶습니다. 규제가 묶이면 어쨌든 사고 팔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러니까요. 투자나 투기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맞습니다. 내 집 사고 팔 때 좀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이제 전세입자가 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 또 모니터링 좀 해보고 네. 한다도 조정 대상 지역 정도만 지정했어도 되는데 이게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 못하는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한 게 좀 네.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군 로또 분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이게 얘기는 핫 또 이슈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금 25억 원 뭐 최대 있어야지 여기 뭐 돈을 낼 맞습니다.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청약 경쟁률이 얼마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내놓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당첨되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확률이 그랬겠죠. 높죠? 네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넣어봤을까요?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자기 네. 청약 통장을 네.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아까운 청약 통장만 날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3주군데 네.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이고요. 좋은 아파트인데 반포 레미안 트리니 원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전용 8사가 최고 27억 4,900만 원 정도니까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27억이라고? 지방에선 건물값이에요. 맞습니다. 네. 건물 가격인데 또 서울 부동산 아시는 분은 근처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2009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입주 연도가 차이가 나는데 2009년. 네. 2009년에 지은 레미안 퍼스티지가 전용 8사가 지금 55억 정도 하거든요.
50에서 55억 55에서 정도. 27만 빼도 그러니까 반값이니까. 네. 근데 이 반값. 아파트는 내년 2026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니까 네, 완전 입주 새 연도를 거니까. 생각하게 되면 반값보다도 저렴하니까 이제 이게 로또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분양가가 27억 제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27억 넘으면 25억이 넘어가게 되니까 대출이 2억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5억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5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니 당장 될까? 근데 계약금 할 때 뭐 25억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은 아닌데 이게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내년 6월까지는 25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계약금 여긴 또 20%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뚜껑을 열어봤는데 특별공급, 그러니까 특별공급이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네. 뭐 다자녀 이런 분들인데 특별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인데 276가구 모집에 23,861명이 몰렸습니다. 네. 87대 1. 그러니까 보통 특별공급이 이렇게 높게 안 나오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일반 공급, 이제 가점으로 하는 일반 공급은 230가구 모집에 53,431명. 그러니까 25억 가진 사람이 합하면 한 7만 명, 8만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워낙 시세 차익을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난 통장 진작에 깼어. 깰 거야.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3년 있는데요. 3개월 새에 225만 개나 청약 통장이 해지됐나 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청약 통장이 2,859만 9천 개 정도니까 네. 지금 이번에 9월 통계를 보니까 2,634만 개니까 네. 225만 개면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그렇죠. 225만 명이면 대구 인구 정도가 다 해제를 해버렸다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야 나는 당첨이 돼도 저렇게 뭐 몇십억 아파트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내 수준에는 이제 아파트 청약은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돈이 있어도 당첨이 돼야 말이지. 내 주변에 그렇죠. 당첨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나는 신혼부부도 아니고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리 해도 70몇 점은 절대 안 돼. 안 돼. 70 몇 점이 아니라 나 60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계속 누워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해제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청약 통장을 납입한 돈이 주택도시 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임대 아파트도 짓고 뭐 전세 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신생아 특례 여기서 대출도 많이 하고 빠진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렇죠. 뭐 특례 대출 같은 것도 자원 마련을 하는데 네. 225만 명이 해제했다는 얘기는 납입한 돈을 다 찾아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기금 고갈을 더 빨리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약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어떤 분 한번 만나보니까 청년인데 왜 청약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나는 안 너무 할래. 복잡해요. 책 한 권 정도 되니까. 그 청약만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애당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 제도를 심플하고 좀 쉽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도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더 큰가요? 어떤가요? 최근 설문조사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로 나오고는 있고요. 네. 뭐 여러 기관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지금 기준금리 11월 이제 금통이 남았는데 한국은행에서 아무래도 못 내릴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인하 효과보다도 네. 집값에 대한 상승의 기대감이 커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돈이 그렇죠. 그리로 갈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1월 금통위가 힘들다. 빨리 집값 안정시켜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10월을 못했고 11월에는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11월 인하도 못하게 되면 우리 내수 경기 침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요즘 좀 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임대차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위험하고요. 지금 또 통계를 보게 되면 슬금슬금 우리가 자꾸 집값만 따지잖아요. 네, 매매 가격만 따지는데 전세 가격을 봐도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난은 두 종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전세는 아니고 매물 자체가 매물이 없는 없어지는 것도 거. 전세는 아닌데 지금은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왜냐하면 한번 계약하신 분들이 안 나갑니다. 그냥 네. 눌러 앉아서 계속 살아버리게 되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또 전세 대출 규제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토지거래 허가제든 뭐든 해서 실거주를 유도하니까 아무래도 네. 시장에 전세 매물 그러니까 전세는 매물이 없고 예.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집을 살려니까 집값도 올라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2026년 우리 서민들을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